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딜라이트 ASMR입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녹음을 하고 싶었는데요. 요즘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그런지 밖에 소음도 심하고 또 제가 녹음만 하려고 하면은 또 자꾸 소음도 들리고 그래서 자꾸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녹음을 계속 미뤘는데요. 오늘 드디어 아주 조용한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정말 습하고 덥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이야기 특집을 준비했어요. 저는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저 거의 막 매니아 수준으로 좋아해서 어, 공포 영화나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찾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안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무서워하고 겁도 엄청 많은데 또 볼 때는 또 엄청 재밌으니까 계속 무서워하면서도 계속 보게 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 3편을 꼽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 정말 저는 이걸 읽고 지금 거의 몇 년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혼자 공중 화장실에 갈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좀 후유증이 남는 그런 이야기예요. 출처는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오다 가다 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연희말에서 처음 올라온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귀신 관련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흥미진진한 괴담입니다. 저는 여폭진 공포 게시판에서 봤는데 1차 출처는 한국 스레디기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고요. 역시 귀신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서 더욱 소름 끼치게 와닿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글을 읽듯이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요. 무서운 이야기는 원래 밤에 불 끄고 친구가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친구 버전으로 반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작년 봄에 아는 언니한테 직접 들은 실화야. 이 언니가 그러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귀신이었대. 술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술이 정말 확 깰 정도였어. 이 경험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이 언니는 양재동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회사가 10층이 넘고 정말 꽤 큰 건물에 있었대. 근데 큰 길 하나 건너면 큰 산이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예전에 여기 묘지가 있었대. 근데 그 묘지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건물을 세워서 그런지 이 건물이 평소에도 음기가 세다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자주 했었대. 근데 뭐 여자 사원들은 나는 기가 세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곤 했다 하더군. 근데 회사에서 주말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세운대. 그래서 언니가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1월에 언니가 당직을 혼자 서게 됐대. 근데 빈 사무실에서 빈둥거리면서 컴퓨터나 하던 중에 저녁 5시쯤 되니까 배가 살살 아파오더래.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언니가 그날이어서 작은 손가방 하나를 가지고 화장실에 갔대.
근데 다들 알다시피 평소에 막 시끌벅적하던 곳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면은 정말 무섭잖아. 괜히 으스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언니도 너무 조용하니까 복도에 걸어가면서 좀 겁도 나기도 하고 좀 그러더래. 겨울이라서 그런지 이미 바깥에는 깜깜해졌고. 근데 나가면서 보니까 옆 사무실에 남자 한 명이 출근해 있었다는 거야. 약간 음산한 기분으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세 칸 모두 빈 걸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가운데 칸으로 언니가 들어갔대. 그래서 볼일을 보면서 심심해서 전화기로 게임을 하고 있었대. 그 작은 손가방은 왜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문 위쪽에 그 고리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다 걸어두고. 근데 거의 모든 회사 화장실이 그렇듯이 화장실 입구 문은 왜 그 무거운 철문 같은 걸로 돼서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나잖아. 끼익끼익 하는 소리. 들어올 때 아무도 없었겠다. 누가 들어오는 소리도 안 났겠다. 그냥 마음 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언니가 앉아있는 그 칸 아래로 하얗고 예쁜 손 하나가 쑥 들어오더래. 언니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손을 딱 봤는데 그냥 자세히 보니까 평범한 여자 손 같더래. 근데 그 손이 더듬더듬 바닥을 훑으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대. 언니는 좀 당황을 했는데 그냥 처음 몇 초간은 그냥 누가 뭘 떨어뜨려서 손을 집어넣나 생각을 했대. 그래서 언니가 한숨을 돌리고 여기 사람 있는데요? 라고 소리를 질렀대. 근데 그 언니가 계속 그래도 뭔가 이상하더래. 왜냐하면은 들어오는 소리가 안 났을 뿐더러 이 손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점점 쑥쑥 안으로 들어오더래. 바닥 안으로.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1월이라고 했잖아. 완전 한겨울인데 화장실도 정말 썰렁했는데 이 팔은 팔꿈치까지 들어왔는데 그냥 맨팔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의 각도가 정말 이상하더래.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봐. 보통 사람이 만약에 꿇어 앉아가지고 손을 화장실 문 아래로 이렇게 들이밀면 손목이 좀 꺾여서 팔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이 손은 약간 바닥에 사람이 완전히 누워가지고 손에 집어넣은 것처럼 팔뚝이 바닥에 완전히 다 붙어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각도에서 팔이 양옆으로 휘휘 젓는 게 아니라 앞뒤로도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래. 진짜 도저히 누군가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팔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진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각도며 움직임이었더래. 그래서 언니가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거는 사람 팔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언니가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대. 그리고 일단 그 손이 자기 발에 닿을까봐 발을 이렇게 양쪽 벽 옆으로 올려붙이고 그 손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옆에 손이 하나가 더 들어오더래. 손 크기나 모양은 비슷한데 아까 들어온 손이랑 똑같은 방향의 손이더래. 예를 들면 왼손 2개, 오른손 2개 이런 식으로. 두 손이 양옆에서 앞뒤로 더듬더듬 하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궁합이 잘 안 맞는 것처럼 정말 두 사람의 팔 같더래. 그 중에 한 팔은 거의 어깨, 겨드랑이 부분까지 다 들어와서 저쪽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까지 손이 닿더래. 진짜 이 경악스러운 공포의 순간에 언니가 너무너무 다행으로 생각한 거는 이 손들이 다행히게도 이렇게 들어 올려지지는 않고 그냥 바닥만 샅샅이 더듬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언니는 이 와중에
뭐 이렇게 뒷처리 하지도 못하고 그냥 두 다리는 옆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올리고 소리를 계속 질렀대. 근데 한 1분쯤 지나서 이 소리를 들었는지 아까 그 사무실에 앉아있던 남자가 무슨 일이냐고 화장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더래. 근데 이 순간 아까 그 바닥의 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싹 밖으로 빠져나가더니 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위로 쑥 올라와가지고 아까 걸어놓은 그 손가방을 움직이더래. 그래서 언니가 딱 쳐다보니까 이 손이 그 손가방 아래로 뚝 떨어뜨리고 밖으로 사라지더래. 뛰어들어온 남자가 이 손가방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거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고, 언니는 정말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서 목이 완전히 다 쉬고 그 자리에서 오바이트까지 해버렸대. 진짜 난리도 아니었대.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로 한동안 이 건물 자체가 떠들썩하고 그랬대. 이 이야기를 언니가 해줄 때 이미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 언니는 아직도 화장실에 가는 모든 게 무섭고 진짜 화장실에 가더라도 발을 항상 이렇게 바닥에 놓지 못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화장실을 그 층에 있는 화장실은 더 이상 못 쓰고, 이 언니가 그러는데 진짜 아직까지도 그 손을 잊을 수가 없다고, 자기는 정말 봤다고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 언니가 100번 양보해서 이 손들이 헛것을 본 거라고 해도 손가방이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진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줄게.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야. 이 교수님은 중국어학과 교수님이신데 단순히 중국어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화나 지역 역사 같은 것에도 굉장히 해박하신 교수님이셨어. 지금은 나이가 좀 많으신데 젊었을 때는 직접 중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기도 했대. 이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우리 교수님이 아직 젊었을 적의 이야기야. 지금은 중국 여행을 하는 게 쉽잖아. 근데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는 중국 여행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대. 왜냐하면 그때 중국,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종북주의자들이 중국을 루트로 해서 북한에 가서 무슨 사상 같은 거를 배워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을 방문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래서 비용도 장난 아니게 많이 들었고 그랬대.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과 뜻이 맞는 친구 2명과 같이 조금 편법으로 준비를 했대. 한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동남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루트를 계획한 거야.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중국 여행을 하고자 했던 거는 그냥 순수하게 학자로서의 열의 때문이었지 다른 이유 때문에는 아니었어. 그 당시 중국은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고 대학생이나 학자들도 진짜 몇십 년 전에 나온 그런 교재들로 공부하고 있었대.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문화 연구는 진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 그래서 교수님이 큰 맘을 먹고 중국 여행을 계획하신 거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거는 절대 아니었대.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처음에는 한국에서 동남아를 통해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남아에서 입국 심사가 탈락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잘 산 나라가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불법 취업 문제가 심했나 봐. 그래서 교수님은 다시 일본을 거쳐서 가는 루트를 세운대.
잘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동남아로 가는 거는 좀 수월했나 봐.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은 이 말만 믿고 그냥 일본으로 갔대. 근데 거기에서도 입국 심사 탈락. 그래서 막 아이고 우린 다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제일 동포 한 분이 나랑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대. 이분은 일본이랑 동남아로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 비슷한 걸 했는데 이쪽 관리들이 엄청 썩어 있어서 적당히 뇌물만 좀 찔러주면 장사꾼들 3-4명쯤은 좀 눈 감아주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야. 이 말을 교수님이 혹해서 단방에 오케이 하면서 따라갔대. 사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또 없었대. 그래서 다행히 그 방법을 통해서 동남아까지는 무사히 도착을 했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대. 그때 교수님이 역사적 사건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아무튼 뭔 일이 있었대. 그래서 중국 입국이 또 힘들어졌나 봐.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교수님이 오기가 생겨서 불법적인 루트까지 찾기 시작했대. 그래서 중국까지 무사하게 데려다 준다는 브로커를 만났대. 브로커가 말한 루트는 대강 이랬대. 우린 강을 통해서 밀림을 지난 다음에 중국 작은 마을에 도착할 것이다. 거기까지 데려다 주겠다. 거기가 무슨 지방이라고 했더라? 어쨌든 좀 울창한 밀림 지역이고 중국 공안도 잘 안 찾는 오지였대. 그래서 오가는 게 쉬울 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교수님과 친구분들이 동남아에서 중국까지 밀입국을 시도하게 됐는데 브로커는 트럭이랑 지게차를 번갈아서 타고 갔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일본의 가전제품 같은 것을 들고 가는 상인이라고 소개했대. 그때 중국은 외부 고가 사치품에 굉장히 민감했대. 근데 상류층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사치품을 사모은 것을 즐겼대.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돈벌이가 된다고 했더라고. 그래서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은 이 말만 믿고 따라갔고. 그런데 동행한 지 한 4일쯤 되었을 쯤에 정말 우연히 짐을 뒤지다가 이 사람이 뭘 밀수하는지 발견했대. 그건 다름 아닌 마약이었대. 일본의 전자제품을 밀수한다는 거는 순뻥이었던 거지. 이쯤 되니까 점점 브로커랑 함께 있는 게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대. 다들 알다시피 중국은 정말 마약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잖아? 아편전쟁 이후로 마약은 정작 가지고만 있어도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그냥 다 사용이잖아. 그래서 교수님이랑 친구분들도 진짜 너무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잘못 걸리면 그냥 끌려가서 바로 사형인데 이 브로커라는 사람이 총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만약에 실수로 이상한 모습 보여줬다가는 입막음 하려고 자기 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래서 일단 이 사람에게서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웠대. 마침 밀림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람도 잘 안 다녀서 어디 멀리 숨어버리면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새벽에 자고 있을 틈을 봐서 그냥 앞도 안 보고 숲으로 도망쳤대. 그런데 이때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진짜 너무 커가지고 앞만 보고 도망치다 보니까 길을 잊어버렸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오지의 숲 한복판이었던 거야. 이때 교수님이 한 드립을 쳤는데 부릅뜨니 숲이었어. 이렇게 교수님이 드립을 치셨대. 근데 그 당시 교수님은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지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지. 아무튼 그냥 이렇게 숲에 숨어 있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대. 근데 오지 밀림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잖아.
그래서 헤매고 헤매다가 우연히 강을 발견했대. 강 근처에는 보통 마을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일단 강을 좀 따라가 보자 하고는 무작정 강줄기만 따라서 갔대. 이 당시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은 먹을 만한 게 전혀 없었대. 근데 다행히 근처가 밀림이니까 나무 열매라든지 물고기나 가재 같은 게 있어서 그럭저럭 배는 채울 수 있었대.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물이었어. 중국은 물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 황하강 들어봤지? 강 자체에 뿌옇게 흙먼지가 끼어있잖아. 그래서 물을 끓여 먹는 차 문화가 발달한 거래. 근데 일단 목이 마르니까 근처에 있는 강물을 마셨는데 이것 때문에 매일 설사에 시달렸대. 급기야 탈수까지 왔고. 밀림을 헤맨 지 한 3, 4일쯤 뒤에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대.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강을 한참 따라가던 중에 저 멀리 아이들이 발가벗고 노는 게 보였대.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막 달려갔는데 이 애들이 선생님이랑 친구분들을 보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도망을 간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순간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무슨 맹수나 산짐승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것 같이 그렇게 미친 듯이 도망갔대. 근데 교수님이 여기서 이 애들을 놓치면 난 진짜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뛰는 아이들을 보고 그냥 무작정 달려갔대. 물론 교수님이랑 친구분들은 탈수로 좀 힘이 없긴 했지만 어른이었고 애들을 앞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대.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막 쫓아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 벼랑 틈으로 숨은 거야. 그래서 그 벼랑 틈으로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아주 조그마한 촌락이 있었대.